지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구현 국무 1차장께서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 1차장입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 대응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바하고 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부드리고 싶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수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수산물 소비 이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정부의 두 가지 목표가 또 일견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염수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를 상세히 또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들께 전해드림으로써 국민들께서 정확한 인식하에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판단 근거를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께 전달해드리는 정보는 당연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염수와 관련해서 야당과 언론 등이 제기하는 의문들은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거나 지금까지 정보 전달에 충분히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준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준비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노력 중입니다. 다만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국민들께 과학적 사실을 전달해 드려도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야당과 언론에서 발표 또는 보도 시에 사실관계 확인에 조금 더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어제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송기호 부단장께서 식약처 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브리핑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사실관계 확인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호 부단장께서는 우선 식약처가 14년에서 15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서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방사능 위험성 현지 조사를 진행을 했고 이러한 활동에 따라 원전 사고에 따른 수익식품 안전관리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완성이 되었으며 식약처는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달리 보고서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송기호 부단장께서 주장하신 내용에는 저희 판단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활동들을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 검토를 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위원회는 14년 9월에 구성이 돼서 일본 현지 조사 등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우리 측의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위원회 활동은 그 이후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송기호 부단장께서 이 활동에 대해 말씀하셨던 거라면 따라서 당연히 그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활동은 WTO 제소 이후 잠정 중단돼서 보고서는 작성도 되지 않았고 또 15년 송기호 변호사께서 그 당시 변호사십니다. 직접 참여하신 행정소송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실제 이 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재판 결과 부존재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일본 측의 WTO 제소 이후의 활동으로 우리 정부가 수입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한 위해성 평가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송기호 부단장께서 식약처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저희 판단으로는 이 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송기호 부단장께서 이 보고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을 때 식약처가 이를 비공개하면서 우리 측이 WTO 분쟁이 종료되고 결과가 각국에 회람되는 시점에 공개를 검토하겠다 하는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WTO 분쟁 중인 상황임을 염두에 둔 조치였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 분쟁 대응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현재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 WTO 15년도에 제기된 우선 항소심에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여러 일각에서 추가 제소 가능성 또 수익시부 규제 해제 요청 가능성 등등 이런 제기가 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그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지금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요 지금 보고서 공개 여부도 그런 맥락에서 관리되고 있다 하는 거고, 정부가 그런 맥락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마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는 아마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송기호 부단장께서는 이 주장을 이어나가는 중에 오염수 방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계신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원전 사고 이후 2011년 사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오염수 방류와는 전혀 별개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송상금 해양수산부 차관께서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6월 3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17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품목은 오징어 4건, 염장어 2건, 가자미 2건, 꼴뚜기 1건, 앙어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전남 여수시 소재 양식장의 우럭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27건을 신청받아서 상위 품목 10여 개를 대상으로 88건을 선정하였고 79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현재 9건에 대해서는 치료 확보 후에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6월 28일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 평행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1척에 대해 선박 평행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천일 방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어제부터 7월 11일까지 총 400톤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어제 6월 29일에는 50여 톤이 공급되었습니다. 51톤이 공급되었습니다. 7월 10일까지 잔여 물량 350여 톤이 차질 없이 공급하여 4개 마트 전국 180여 개 지점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판매처도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일 중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어제 하루 동안 400톤이 방출되어 5시간 만에 완판되었다는 그런 자막 기사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 방출된 물량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1톤이었습니다. 아직 정부 비축 물량 여분이 350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 6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천일염
합동 점검반 활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그리고 관할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은 어제까지 5일 동안 전남 지역, 주로 신안 지역에 있습니다. 천일염 생산과 유통업체 65개 수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특정 업체에서 평년 동기 거래 실적과 비교해서 물량을 과도하게 보관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관량이 다소 많은 경우에도 출하 일정을 일일이 점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와 품질 표시 등 위반 사례를 5건 확인해서 계도한 후에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생산자하고 1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 그래서 생산자와 1차 유통업체 이외에 예를 들면 충남, 경기, 서울의 보관업체 등 2차 유통업체와 판매업체까지 앞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서 정부 합동 점검반 활동을 다음 주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바닷물이 증발하여 천일염 결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함으로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만 2011년 원전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316건의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단 한 차례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증거에 해놓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께서 오염수 관련 과학적, 기술적 궁금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검토위원장입니다. 벌써 브리핑이 한 10번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간 알프스 설비라든가 이제 방사선 영향, 그런 좀 안전 기준, 안전 규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훨씬 더 시급하고 좀 신속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이제 좀 궁금해하신 또 질문이 이 도쿄전력 또는 일본 정부에서 이 수행했던 방사선 물질을 관리하거나 처리 등과 관련해서 대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의사결정에 다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이 내용을 오늘 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어제 브리핑에서 나왔던 정당화라는 그 의미 내지는 그 용어에 대해서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좀 배경을 마련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당화라는 것이 수치로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서 정량적이고 때로는 정성적인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검증한다는 것도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을 내가 수긍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못하겠는지 좀 논리적으로 불합리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이제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전부터 이제 해양 방출이 정말 최선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요. 좀 생각해 보시면은 타국에서 자, 이 기술이 훨씬 더 좋은 기술이니 이거를 써보십시오라고 제안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이제 기술이라는 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또 그 지역에 맞는 좀 특성이 필요하고 또 해당 국가가 잘하는 기술이 따로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상 주변국에서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을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직접 설계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와 같이 정당화라는 것은 상황 자체를 보시면은 이 당사자나 기업이 그 이해 관계자와 함께 구현을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고 주변국이나 사실 심지어 국제기구도 그러한 판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점검하는 그런 방식이 정당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정당화라는 것은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그런 어떤 행위가 이제 비용 편익을 따져서 이제 편익이 있어야지만 그 행위가 용인된다라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요. 지난 2020년 2월에 알프스 소위 보고서가 공개가 되었고 여기에 보면 그 의사 결정 과정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폐로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그 원자로에 있는 이제 폐기물이 가급적 빨리 안전하게 이제 처리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전제였고요. 또한 이미 이제 그 원자로로부터 유출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출이 될 방사선 물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장치인 그 알프스, 이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소위 보고서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 1층 또는 도쿄전력의 논리 구조를 보시면은 먼저 가능한 기술적 선택지를 고려를 합니다. 하나는 장기 저장, 계속 어떻게든지 보관하겠다. 아니면 삼중수소를 분리하겠다. 아니면은 이제 바깥에다 버리겠다.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했고요. 좀 상식적으로 이 이상의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각 기술은 또다시 이 가능성 있는 잠재적인 기술로 나눠서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자면 예컨대 장기 저장이다. 저장을 다시 부지 내에 저장할 거냐, 부지 외에 저장할 거냐 좀 나눕니다. 그럼 이제 부지 내, 그 근처에 부지 내에 저장하려면은 지상에 둘 거냐, 지하에 둘 거냐, 아니면은 바닷속에 둘 거냐 이런 옵션까지도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방사선 물질, 그 작업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안에서 많이 하니까요. 이 작업자들에 대한 방사선 피폭 우려, 장기간 진행될 때 그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물량이 터져 나오는 그런 우려, 그리고 이제 부지 활용도 이런 이슈는 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판단은 편익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외부 저장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이제 고려해서 추가로 부지를 잡아야 되고 인허가 받아야 되고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죠. 예, 뭐 아무리 뭐 안전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동의 받고 하는 것들이 또 절차가 필요하고 하니까 시간적인 압박이 있겠구나라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상이 갑니다. 삼중수소 분리하는 기술도 고려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삼중수소 분리하는 기술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삼중수소는 이제 물에 있는 물에서 삼중수소만 이제 딱 분리해내가지고 따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핵종이 섞여 있는 거에서 특정 핵종을 따로 분리해내는 그 과정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원래가 잘 붙어있는 성질의 것이라서 혼합되어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강제로 떼내는 과정이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고요. 또한 알프스 오염수는 기존의 이 삼중수소 분리하는 기술들에 비해서는 훨씬 그 양은 많고 물의 총량은 많고 그 안에 있는 삼중수소는 농도는 좀 낮아가지고 분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이게 좀 그렇게 최선의 옵션은 아닌 걸로 판단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은 저장 탱크에 있는 오염수를 일본 내든지 일본 외든지 이제 버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몇 차례 설명이 돼서 간략히 언급을 하자면요. 땅속에 지층의 오염수를 주입하거나 고체화해서 매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이것도 지형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안에 지하수 같은 게 덜 나오고 지형적으로 지진 같은 걸 안정하고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다 기술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지하에 오랫동안 그렇게 두면은 과연 장기적으로는 이게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 입증된 기술이 아닌 만큼 이거를 이제 뭔가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든가 해서 이거를 백업을 해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부담이 되었을 거라는 거는 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안전규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단점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다뤘던 게 기체로 증발을 시키거나 해양으로 방출시키는 방법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두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경험도 많이 있고 안전규제도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에 따른 실제 그 방사선학적 영향도 기술적 입장에서는 과학적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양으로 퍼지나 아니면 대기로 퍼지나 하는 게 이 방사선 영향의 차이가 우려를 가릴 정도로 차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고서를 보시면은 일본은 그간 기체 증발에 대한 자국 내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걸 선택하든지는 뭐 이제 안전 기준 입장까지 가면은 유사해 보이는데
이런 자국 내 어떤 기술 경험이 좀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해양 방류가 좀 더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발을 시키면 제가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공기 중에 삼중수소가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땅에서 자라는 이런 먹거리들까지도 소위 뭐 풍평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결코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옆에서 이 상황을 보신다면 이 상황이 과연 뭐 정당할까 이런 결론에 다다른 과정이 정당한가 하는 거는 직접 좀 판단하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이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나온 결론이 정말로 모든 상황에 대한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을 이제 취소하고 다른 기술적 선택지로 가야 된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의 반대 증거를 대기도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저의 이제 개인적인 좀 판단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당화가 뭐 잘 이루어졌다라고 전제한다면 그것에 대한 최종 검증은 환경영향평가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도 어저께 여기 브리핑장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정당화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결과가 이웃나라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된다면은 굳이 전 지구적인 규모로 평가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간 이제 해양 방출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브리핑을 몇 차례 했었는데요. 일본 해역을 떠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부분 희석이 되어서 배경 방사선 원래 자연에 있는 그 방사선 수준으로 희석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면은 지구적 규모의 환경영향 평가가 굳이 필요치 않다. 정당화가 방사선 방어의 가장 중요한 절차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간 이렇게 안전 기준에 맞춰서 브리핑을 해왔는데 늦었지만 이 일측의 정당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드림으로써 이 과정이 타당한지 정말 직접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재 오염수에 들어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선 물질 총량을 감안을 해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를 한 결과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때 보시면은 특히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화에 대한 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계산으로 나온 어떤 수치적인 결과 역시 우리 해역에서의 건강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브리핑은 정당화에 관한 일련의 절차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